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9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안 되었어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결혼이었죠. 남편과 연애한 것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진짜 적극적으로 저한테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고 달려들어서 그래, 나도 마흔 전에 결혼이라는 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긍정적으로 연애했고 그러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왜 제가 그렇게 좋았냐고 결혼 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의외의 대답이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기 누나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그렇게 큰 교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누이를 결혼 전에 몇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편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시누이와의 접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의외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시누이가 저와 얼굴 한 번 안 보고 계속 이메일로만 소통하던 상대 회사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랑 거의 1년 남짓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데 이름도 낯설고 부서도 낯설고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네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없잖아 라며 누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서운해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남편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기억을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저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제가 별명이 삼초 붕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은 메모광입니다. 이 두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정말 기억력이 나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암기 과목은 저한텐 너무나 심각하고 슬픈 거였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 3초 이상 남아나지를 않거든요. 제가 엉덩이 무겁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100번, 1000번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실수를 할까봐 거의 모든 회의나 일할 때 생기는 일들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제가 필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기억을 못해서 제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지 않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주택단지로 이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는 몇 동 몇 호라는 게 정확하니 그래도 단지 안으로만 들어가면 헤맬 일이 덜한데 주택단지는 이 골목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 집 안 나오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동네 들어가고 여하튼 골목이 복잡하잖아요. 자그마치 7개월간 엄마나 아빠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집을 못 찾아가서 말이죠. 그 정도로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해력도 빠르고 응용력도 빠르고 특히 논리가 정확해야 하는 수학이나 과학은 한 번 이해하면 배우지 않은 것까지 응용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남들보다는 탁월했어요. 다만 정말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 그게 저의 최대 단점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애들 이름을 기억을 못했다니까요. 세상에 3년을 조석으로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붙어 있었는데 말이죠. 저를 쭉 이해해줬던 친구들도 그때만큼은 어이없어하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만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저한테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의 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이야 매번 부르니 누구씨 누구씨 하면서 입에 붙어서 잊어먹지 않았지만 대체 이 사람의 성이 김씨였는지 박씨였는지 이씨였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처음 통성명을 하고 난 이후로는 성을 붙여 이름 부를 일이 없다 보니 당최 성을 모르겠어서 오죽하면 애둘러 물어보느라 본관을 다 물어봤다니까요. 어디 무슨 씨라고 대답을 해줬을 때 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로 핸드폰 메모 기능, 녹음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마 이거 없었으면 지금의 절반도 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누이를 기억 못하면 시누이가 정말로 서운해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누이가 몇 번 자기랑 이런 얘기 주고받았다며 저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아 맞아요 그랬죠 하고 넘기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하나 정도는 기억이 날 만도 한데 정말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시누이는 여느 시누이들과는 다르게 저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친언니여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는 일이 많아서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시누이 복이 남편 복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필 남편도 출장 중이어서 혼자 앓고 있는데 시누이가 집을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불편했죠. 아파서 씻지도 못하고 추레하게 누워있는데 나름 어려운 시댁 식구가 찾아왔으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잘 끓인 죽을 한 그릇 내놓고 먹으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정광석화처럼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알아놓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라 곳곳에 쓰레기도 좀 쌓여있고 빨래도 산더미여서 집이 영 지저분한 상태였거든요. 형님 이러지 마세요. 낫고 나서 제가 하면 돼요.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을 병도 안 나. 그냥 내가 온 김에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올케는 죽 먹고 약 먹고 다시 좀 누워. 나았다고 청소 안 해 어쩌네 몸 쓰면 다시 아파. 쉬는 김에 푹 쉬어야 해. 너무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아니야, 뭘. 그런데, 이렇게 아프면 어머님이 일하는 아줌마 좀 보내주고 그러실 법도 한데, 엄청 검소하신가 보다. 일하는 아줌마요? 아프다고 아줌마를 불러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번 정도는 보내줄 만도 한데 엄청 검소하신가 해서 하긴 상견례 때도 꽤 검소해 보이시더니 원래 찐부자는 그렇게 티를 안 내긴 하더라고. 그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식으로 형님이 저한테 저희 친정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은퇴가 없으셔서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같은 얘기요. 그리고 어머니는 취미처럼 살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림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성정이 건강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푹푹 지나가듯 한 번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섬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나름 기술직이라 정년이 없기는 해요. 섬유의 짜임이나 견뢰도 이런 것들을 검수하시는 일이라 은퇴하신 지금도 소일거리 삼아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검수하는 일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사실 새언니가 푸드 블로거거든요. 살림을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다 보니까 거의 저희 엄마 집 살림은 저희 새언니가 와서 많이 도와줍니다. 새언니로서는 시댁 가서 하는 그릇 정리, 냉장고 정리, 남은 식재료 처리해서 반찬하기 이런 게 다 자기의 컨텐츠니까요. 엄마가 거의 살림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언니 자체가 살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것저것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게 삶의 낙인 사람이어서 제가 친정에서 반찬 갖다 먹는 거 대부분 새언니 솜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누이에게까지 일일이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한두 번씩 친정에서 오는 반찬이나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퀄리티가 역시 남다르다느니 품격이 느껴진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켜 세우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애매해서 살짝 헷갈리면서도 딱히 바로잡거나 따질 일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들으면 별로 틀린 얘기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왜 일하는 아줌마를 안 보내주냐, 딸이 이렇게 아프면 일하는 아줌마를 보낼 만도 한데 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저희 엄마 평생 일하는 아줌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신데요? 무슨 소리야? 그럼 이때까지 했던 그 많은 반찬들, 우리 집에 처음 해왔던 그 이바지 음식들, 그거 다 누가 한 건데?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야? 아니면 산 거야? 아우, 엄청 고급스럽고 비싸고 진짜 재벌들이나 먹는 그런 이바지였는데? 아, 그거 저희 새언니 솜씨예요. 저희 새언니가 푸드 블로거거든요. 여기저기서 협찬 받는 것도 많고 워낙 살림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 친정에서 갖고 오는 요리는 다 새언니가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순간 신우의 표정이 몹시 당황하는 듯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둘씩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년 없이 일하시는 건 맞지? 사업체 운영하시는 거지? 의류업체 운영하시는 거 맞지? 의류업체요? 아니요. 원당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대신 정년은 없어요. 드문 기술직이어서 따로 정년이 있거나 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저녁까지 머물면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다고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전화하며 저한테 우리 애기 하며 사랑한다 어쩐다 하던 시어머니의 전화가 일단 딱 끊겼고 시누이가 저한테 매일매일 보내던 안부 문자나 힘내라 아낀다 사랑한다 고맙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보내던 메시지도 딱 끊기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건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뭐 워낙 시아버지야 저랑 그다지 이것저것 얘기하는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조금 무뚝뚝한 편이셔서 저랑은 그냥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일 뿐이었으니 크게 달라졌다 아니다 느낄 것도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것들이 한가득이라 마음 한켠이 몹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시누이랑 시어머니 얘기를 지나가듯 했거든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어영부영 넘어갔던 남편이 이후 며칠간 뭔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해. 그냥 넘어가. 아, 혹시 당신한테 전화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끊어버려. 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전화를 왜 끊어버리라는 건데. 아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뭔데? 말을 해봐. 아니야. 그냥 무시하면 돼. 미심쩍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굳이 또 파고들어 물어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성격이 이상하면 좀 이상하네 하지 그걸 가지고 굳이 파고드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또 몇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즈음이 마침 시어머니 생신이라 온 식구가 모이게 되었어요. 시누이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놀다가 그렇게 몸살 살펴주고 간 이후로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제 깐에는 또 반가워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죠. 아니 그런데 꼭 무슨 똥 밟은 사람 마냥 얼굴을 찌푸리더니 저한테 아주 대면대면하게 왔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가운데서 괜히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싸늘해진 건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제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지만 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지만 이건 좀 이상해라면서 남편을 닥달하며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제가 3일이나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간 다음에 차려드린 상이었는데 저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엄청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짜다, 이건 달다, 이건 맛없다, 이거는 먹을만하지 않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트집인 게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 듣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점에서 다 배달 주문한 거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한테 싹 다 배달 왔다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죄송하니 제가 한 것처럼 그릇만 바꿔서 가져갔을 뿐인데 평생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없다는 둥,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내년나는 둥, 너 이런 음식 내 아들을 먹이냐는 둥,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만 듣던 며느리 폄하하는 말을 제가 다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알잖아요. 그게 모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사온 거라는 걸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 모든 말이 트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 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자기 엄마를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시어머니들이 아들이 자기 편 안 들고 며느리 편 드는 것 같으면 더 발끈해서 내가 뭘 어쨌냐고 아들한테도 성질 버럭 내서 며느리 좌불안성 만드는 거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야. 며느리한테 받는 첫 생일상 나도 기대했다고.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못 미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내가 내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눈치 봐야 되니? 아이고 진짜 이러니 사람들이 며느리가 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휴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시누이가 도저히 제가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혼자 말처럼 했지만 누가 들어도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여간 그때 뽑기를 잘못해서 불량품이 우리 집에 왔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한번 흘끗 보고 자기 누나를 푹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성질대로라면 버럭 한마디 했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던 건 기운이 축 처진 채 앉아서 가만히 제 무릎을 토닥토닥 상 아래로 두들기시던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짓은 마치 나는 다 이해하고 내가 미안하다. 네가 조금만 참아주라 라는 듯한 손짓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분란 없이 밥이라도 좀 조용히 먹고 싶은데 네가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니? 라는 간절함이 깃든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제가 받으면서 차마 그 앞에서 버럭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유야무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들이다 잡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기도 누나가 미쳤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따로 얘기해보겠다. 빙빙 돌려 누나 편 애매하게 들다가 엄마 편 애매하게 들다가 저 애매하게 달래다가 노선 못 잡고 헤매던 그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툭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당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했대. 나한테도 지금 난리야. 나도 힘들다고.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뭔가 얘기를 하나 털어놓더라고요. 몹시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흔한 이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저랑 똑같은 이름이 11명 있었어요. 그래서 A, B, C, D로 다 붙이지도 못해서 1, 2, 3, 4로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제 이름은 흔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당연히 저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누이와 서로 소통했던 여자는 그 여자였던 겁니다. 얼굴 한번 안 보고 계속 이메일로만 소통했던 게 화근이었던 거죠. 제가 알기론 그 여자 몹시 집안이 좋은 여자거든요. 아버지가 큰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물려받을 집과 땅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녔던 이유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것, 조직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르바이트처럼 다닌다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나마도 저랑 이름이 같고 워낙 스토리가 인상 깊어서 기억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저 절대로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 여자로 착각을 하고 자기 남동생한테 무슨 회사에 누구라고만 이름 알려주고 어떻게 하든 연결해서 꼬셔보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서로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제 남편은 당연히 저인 줄 알고 저를 열심히 꼬셨던 거죠.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저희 신우의 착각으로 제 남편이 저를 꼬셨고 저희들은 서로에게 눈이 맞아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왜 상견례 때 부득불 시누이가 와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알랑방귀 미친 듯이 껴대며 잘 부탁한다고 앞으로 시댁에서 무조건 제 편은 자기가 되어주겠다며 친언니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저도 안 하는 저희 엄마 아빠에 대한 안부 전화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더 딸인 것처럼 굴었는지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소위 말해 약을 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가 뭐라도 하나 얻어낼 게 있겠다 싶으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왔던 거죠. 어쩐지 일절 일 안 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나는 올케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올케가 내 노우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사돈댁에 빌붙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당신 집안이 정말로 좋은 집안인 줄 알고 그래서 접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왜 몰랐겠어. 장인 장모님 검소하신 분이고 당신이 그 집안 사람 아니라는 거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알았지. 그런데 난 진짜로 우리 누나가 그냥 내가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난처럼 그렇게 꼬셔보라고 한 줄 알았거든. 이 정도로 진심일 거라고 나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혹은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난 당신을 선택했을 거야. 당신을 사랑한 건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물려받을 게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 자체가 좋아서거든. 그런데 나까지 그런 사람으로 당신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결혼 전에 몇 번 엄마하고 누나한테 이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펄펄 뛰고 당신도 안 예뻐할 것 같아서 일단 결혼 진행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면 그리고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인 거 몰랐다. 엄마랑 누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 처리할게.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남편의 말을 듣는데 사실 남편도 좀 안쓰러워지더라고요. 뭐 본인이라고 자기 누나랑 엄마가 그러는 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폼을 보니 정말로 이 사람은 저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누나하고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게 역력하게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차피 저희 둘이 사는 거니 남편이 자기 믿어달라고 한 만큼 그냥 일단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 봐요. 저한테 계속 약간 선 넘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한 번은 제가 잠자코 있으니 본인 스스로 뭔가 열이 받았나 봐요.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참 좀 그래? 아주 사기도 전문적으로 치겠어.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본인이 아닌데 본인인 것처럼 구는 재주가 있어? 형님, 저 그이한테 들었는데요. 형님이 착각하신 거지 제가 거짓말한 건 없어요. 어머머머머, 어이가 없네. 그럼 이때까지 내가 이것저것 애둘러서 물어봤을 때 왜 정직하게 대답을 안 했어? 정직하게 대답 안 하는 것도 다 방관이고 거짓말이야. 사기를 대놓고 치는 것만 사기인 줄 알아? 애둘러 치는 것도 사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사실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왜 시누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빌빌거리고 살면서 아버님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뭔가 계속 눈치 보고 사는지 남편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시누이는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고 남편은 어쩌다가 알게 된 일이라 일단은 자기도 모르는 척 쉬쉬하고 있다고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하는 태도를 보니 이거는 제가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잖아, 나 형님이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못 참겠어. 아버님한테 모든 사실 다 말씀드리고 나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괜찮아? 당신 평생 누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그러자 남편의 낯빛이 순간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누나인데 그 사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며칠 뒤 이렇게 남편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 아버지가 충격 받으실까 봐서야. 사실 누나 인생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누나 인생 바로잡는 게 맞지.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순 없잖아. 엄마도 혼자서 감당하면서 누나 커버해주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느낌엔 엄마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조만간 우리가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도 같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저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시아버지에게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저한테 며칠 뒤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아주 무지갯빛 여인이십니다, 이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지갯빛 여인이요? 빨준 옷 좀 하나봐 아주 다채로워요. 도박에, 사기에, 혼인빙자에 아주 전문꾼이셔. 이 정도면 집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수준이 아니었겠는데? 지금 이분 잡고 있는 사람 말도 아주 한 바가지예요. 남편이 알고 있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시누이가 저희 아버님 딸이 아닌 거 있죠. 저희 어머니가 바람났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이었던 거죠. 어쩐지 아버님과는 닮지 않았고 성격도 영 이 집안 사람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를 닮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예 핏줄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아마 형님은 자기가 아버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팥대기 한번 치고 자기 친아빠 만나서 나름 부녀상봉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친아빠가 조금이라도 재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쪽 가서 빌붙었겠지만 그 친아빠 역시 도박에 사기, 여자 홀리고 다니는 잡범이었습니다. 그러니 피는 이어받았지만 자기 친아빠와는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그나마 조금 나올 게 있을 것 같은 저희 아버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두 모녀가 감쪽같이 부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따로 저희 집에 모셔서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그 모든 걸 차근차근 털어놨어요. 저희 시아버지 엄청 충격받으셨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바람폈던 그 상대가 시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었대요. 시아버지 사업체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도망간 과거 동업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진 빚을 최근까지도 갚아나가고 계셨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머니와 바람을 폈고 첫째 딸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는 온 인생이 부정당한 듯한 괴로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지금에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아버님을 위로했지만 사실 그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아버님은 당신이 당분간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너희는 모르는 척하라고 저희 입단속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아버님은 저희 손이 닿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후에 어머니와 시누이가 지금까지 아버님 몰래 버려왔던 행각을 모두 터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냉정하게 돈 한 푼 줄 생각 없으니 당장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데는 커다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아버님 몰래 어머님과 함께 짜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살고 계신 공동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아버님으로서는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몰래 담보대출 받았던 걸로 재산 분할을 가름하고 시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그래도 말년에 인생 이렇게 될 수 없다며 아들이라도 엄마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으셨지만 제 남편 의외로 이럴 때 또 냉정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생 잘못하셨으니까 그 잘못한 거 지금이라도 이렇게 속죄하고 반성하시라며 아주 냉정하게 딱 끊더라고요. 뭐 그거 하나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이때까지 그래도 잘해줬던 정을 생각해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저 불량품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마당에 사실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그다지 잘해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의 사이다 같은 일처리로 저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약간의 한이랄까? 그거를 싹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니 가끔 한 번씩 가서 보면서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불량품 소리 저한테 할 사람도 없고 그저 아버님 가끔 모시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말년에 외롭지 않게 챙겨드리는 것만 잘 하려고요. 저희 아버님 좋은 여자분 있으면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어요. 전 인생이 부정당한 것처럼 괴로워하시더니 요즘에 부쩍 더 쓸쓸해 하시거든요. 저랑 남편이 더 잘 챙겨드리려고 애쓰지만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 뱃속에 팔주된 꼬물이가 하나 자리 잡았는데 조만간 이 소식은 알려드리려고요. 좋아해 주시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